서울의 차가운 겨울 아침, 도시는 한겨울에 투명한 햇살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하늘정원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국 전통 요리로 명성을 쌓은 고급 식당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고풍스러운 나무 가구들로 품격을 자아내고 있었다. 식당 밖 차가운 보도 위에 한 마리의 진도견이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이 진도견은 한때 아름다웠을 광택 있는 검은 털이 이제는 군데군데 희끗해지고 엉겨붙어 있었다. 여기저기 상처와 흉터가 남아있었다. 앙상한 갈비뼈가 불어난 복부 위로 드러나고 거친 아스팔트에 갈려 발바닥에 피가 조금씩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간직한 듯 깊고 슬펐다. 진도견은 허기를 못 이겨 식당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그를 피해 걸었다. 어떤 이는 더러운 개, 저런 걸 왜 잡아가지 않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진도견은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직감이 있었다. 같은 시간 30대의 유명 사업가 정우진은 평생 처음으로 하늘정원을 방문했다. 그는 SK그룹의 부회장으로 화려한 경력과 명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 옆에는 아내 윤서연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아내였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미소는 항상 적절한 때에 피어났다. 여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당신이 항상 바쁘다고 핑계를 대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날이 거의 없었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우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미안해. 최근에 해외 계약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메인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소박하지만 정교하게 준비된 반찬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밖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짖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더 절박하고 강렬해졌다. 우진이 창밖을 보니 그 늙은 진도견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그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슬픔이 가득했다. 그 순간 우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살짝 열린 것처럼. 저 더러운 개가 왜 저렇게 짖는 거죠? 서연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짖음은 계속되었고 식당 안의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직원이 빠르게 밖으로 나가 개를 쫓으려 했지만 진도견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우진은 갑자기 이상한 열감을 느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상은 더 심해졌다. 반찬을 한 입 더 먹으려 했을 때 그는 갑자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여보,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경계? 아니면 기대? 밖에서 진도견의 짖음은 더욱 절박해졌다. 마치 시간이 없다고,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다. 우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가로 향했다. 진도견과 그의 눈이 마주쳤을 때 우진은 이상하게도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에 알았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 메인 요리가 테이블에 도착했다. 한우 갈비찜과 전복죽이 정갈하게 담긴 그릇이 놓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우진에게 먼저 맛보라고 권했다. 그때 진도견의 짖음은 거의 울음소리처럼 변했다. 우진이 젓가락을 들어 갈비를 집으려는 순간 진도견은 거의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몸을 부딪히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 우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진도견만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웨이터가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우진의 앞에 내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짙은 갈색의 도자기 그릇에 담긴 찌개는 두부와 버섯이 듬뿍 들어있었다. 옆에는 고슬고슬하게 지은 흰쌀밥과 아삭한 배추김치가 놓여 있었다. 여보, 이 식당은 된장찌개가 정말 유명하대요. 당신 체력에도 좋을 거예요.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진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남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우진이 수저를 들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올리려는 순간 밖에서 진도견의 짖음이 거의 광기 어린 수준으로 커졌다. 진도견은 이제 식당 유리창에 앞발을 올려놓고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 짜증나네요. 서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 개가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식당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근처에 버려진 낡은 가죽 목줄을 발견했다. 진도견을 향해 다가가며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유인했다. 이리 와. 착한 개야. 이리 와. 하지만 진도견은 경계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전히 우진을 응시하며 짖었다. 경비원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목줄을 거칠게 움켜잡고 진도견의 목에 강제로 걸었다. 진도견은 저항했지만 허약한 상태로는 건장한 경비원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할 일도 없냐? 사람들 식사하는데 방해하지 마. 경비원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진도견을 거칠게 끌고 갔다. 우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창밖에서 진도견이 저항하며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경비원은 진도견을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진도견을 세게 밀쳐 땅에 쓰러뜨렸다. 진도견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다. 시작하죠, 여보.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음식이 식기 전에요. 우진은 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순간 그는 이상한 맛을 느꼈다. 매운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닌 묘하게 쓴 뒷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그것은 된장찌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맛이었다. 첫 모금을 삼키자 우진의 가슴에 갑작스러운 압박감이 밀려왔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저를 떨어뜨리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여보, 여보, 괜찮아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우진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을 쉬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는 테이블을 붙잡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서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녀는 겉으로는 절박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식당 지배인이 급히 달려와 우진의 상태를 확인했다. 119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손님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그 진도견이 다시 모습을 보였다.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단호했다. 우진의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단순한 거리의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서연의 반응이었다. 그녀의 공포에 찬 목소리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강남의 고급 병원 응급실. 새하얀 벽과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의료진들이 우진의 주변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우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정우진님, 저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젊은 의사가 손전등으로 우진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며 물었다. 우진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했다. 그의 의식은 흐릿했고 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차트를 건넸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상한데요? 의사가 중얼거렸다. 일반적인 심장 증상과는 달라요. 혈액에서 특이한 화학물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이 다가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직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음식이나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혹시 남편분이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으신가요? 서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요, 남편은 매우 건강해요. 약을 거의 먹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담담했다. 의사가 다른 검사를 지시하기 위해 자리를 뜨자 우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진도견의 필사적인 짖음이 울려 퍼졌다. 왜 그 진도견은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밤이 깊어졌다. 서연은 병실 소파에 앉아 깜빡 졸고 있었다. 젊은 간호사가 우진의 링거액을 교체하러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작업을 마치고 나가려다가 잠시 망설였다. 물이나 음료수 가져다 드릴까요? 간호사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이 눈을 뜨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준비해온 것이 있어요. 남편이 깨어나면 제가 직접 챙길게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의문이 스쳤다. 그녀는 우진의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병실을 나갔다. 우진의 의식이 잠시 선명해졌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떠 병실을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다. 무수한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병실 창문 아래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형체. 우진은 온몸을 긴장시켜 보려 했지만 또다시 의식이 흐려졌다. 서울의 다른 한편 그 늙은 진도견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누워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쳤고 진도견은 고통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마치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진의 의식이 또다시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그는 문득 15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대학생이었고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 혼란스러운 이사 과정에서 그의 어린 시절 반려견 백호가 사라졌다. 그들은 며칠을 찾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우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만약 그 진도견이 백호라면 그렇게 절실히 그를 지키려 했던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까? 우진은 다시 의식을 잃으려는 것을 느꼈다. 미쳤나? 1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같은 개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속삭였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아침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우진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전날보다 맑아진 상태였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우진이 깨어난 것을 알아채고 태블릿을 급히 내려놓았다. 여보, 드디어 깨어났네요. 서연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다.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예측하려는 듯한 빛이 있었다.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우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트를 살폈다. 좋아지고 계시네요, 정 사장님. 하지만 아직 몸에 독성 물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서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독성 물질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그저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뿐인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음식을 통한 우발적인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한 중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설마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분노한 듯 보였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의사가 떠난 후 우진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진도견의 필사적인 짖음이 메아리 쳤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말한 독성 물질이라는 단어가 그의 의심을 더 키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당신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의사 말로는 음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구심이 들었다. 그는 서연의 눈빛, 그녀의 지나치게 조절된 행동, 그리고 그 진도견의 경고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그날 오후 이민호가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우진의 개인 비서로 7년간 충성스럽게 일해온 젊은이였다. 민호는 서연이 커피를 사러 나간 사이 조용히 우진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우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민호야. 그런데 내가 쓰러진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뭐 들은 게 있나? 민호는 잠시 주저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그 진도견이 마치 사장님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요. 우진의 눈이 커졌다. 그 개를 본 사람이 더 있었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몇 손님들이 그 진도견이 특이하게 행동했다고 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이민호 씨, 언제 왔어요? 방금 왔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하러 왔어요. 민호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그를 잠시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고마워요. 하지만 우진이는 아직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오래 있지 말고 가줘요. 민호가 떠난 후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만한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병원 로비에서 서연은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그러졌다. 그가 이미 죽었어야 했어. 네가 말한 용량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우진은 마침내 퇴원 허가를 받았다. 의사들은 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몸은 약했고 가끔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심이었다. 민호야, 북촌에 있는 한옥으로 가자. 우진이 병원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던 비서에게 말했다.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전통 가옥 지역으로 우진의 조부가 남긴 오래된 한옥이 있었다. 현대적으로 개조되었지만 전통의 정취를 간직한 그곳은 우진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북촌이요? 강남이 아니고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조용히 쉬고 싶어. 북촌이 공기도 좋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좋을 것 같아. 우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하는 빛이 스쳤다. 알겠어요?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올게요. 한옥에 도착한 후 우진은 전통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방에 자리를 잡았다. 오래된 나무 기둥과 창호지문은 따뜻한 오후 햇살을 은은하게 걸러내어 방 안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우진은 창가에 앉아 정원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았다. 가을이 깊어가며 붉게 물든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전화통화하며 보냈다. 그녀는 항상 우진이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통화 내용도 가족 문제라고만 설명했다. 우진은 그녀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그 진도견의 경고와 병원에서의 의사의 말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점점 더 의심스러웠다. 민호야, 그 진도견을 찾아봐.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한옥의 작은 서재에 있었고 서연은 아래층에서 또 다른 비밀스러운 통화 중이었다. 서연이 모르게 조용히 찾아줘. 그 진도견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를 경고하려 했는지 알아야겠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강남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마침내 그 진도견의 흔적을 찾았다. 하늘정원 주변의 골목길에서 헐벗고 지친 모습으로 배회하고 있었다. 진도견은 이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더 불안정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연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다. 그녀 옆에는 키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있었다. 민호는 재빨리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다. 저것이 그 개예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처리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걸 먹이에 섞어서 줄까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이 더러운 개가 모든 것을 망칠 뻔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 망할 개 때문에. 진도견은 마치 위험을 감지한 듯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약해서 빨리 움직일 수 없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갔다. 서둘러요. 누가 볼 수도 있어요? 서연이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민호는 충격에 휩싸여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카메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리를 끄고 그는 서연과 낯선 남자 그리고 그들이 위협하는 진도견의 모습을 담았다. 이건 미쳤군. 민호는 생각했다. 사모님이 정말로 사장님을 해치려 했던 거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북촌. 민호는 한옥의 정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는 서연의 배신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우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했다. 사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민호가 우진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다. 우진은 침대에 반쯤 누운 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선명했다. 들어와, 민호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창밖으로는 가을밤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서연 사모님은 지금 집에 없나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잠시 나갔어. 우진이 대답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우진에게 건넸다. 사장님, 제가 오늘 본 것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는 우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남자의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진도견의 모습. 마지막 사진에서는 서연이 남자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녹음도 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녹음을 들은 우진의 눈에서 충격과 배신감이 번갈아가며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더 이상 실패는 없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나눈 꿈과 계획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민호야, 그 진도견은?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최대한 빨리 구조팀을 모아서 진도견을 찾아보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모님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래,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런데 민호야, 그 진도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지 않았어? 혹시 배 쪽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배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물으시는 거죠? 우진은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 어린 시절 반려견 페코의 배에 특이한 모양의 검은 반점이 있었어. 마치 별 모양 같았지. 설마 그 진도견이 사장님의 옛 반려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진도견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지키려 했던 이유가 만약 그것이 백호라면 설명이 될 것 같아. 민호는 우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사장님, 저희가 그 진도견을 찾아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사장님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서연 사모님이 이미 한 번 사장님을.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김 변호사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우진의 가족 변호사였다. 네, 김 변호사님? 민호가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 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장님, 서연 사모님이 내일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미팅을 잡았답니다. 사장님이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약하다며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배신의 그림이 이제 명확해졌다. 독살 시도, 진도견을 향한 증오, 그리고 이제 그의 재산에 대한 탐욕. 서연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민호야, 시간이 없어. 우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한옥의 마당에 부드럽게 내렸다. 이슬에 젖은 정원의 돌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서연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화장을 하고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을 입었다. 오늘 회사에 몇 가지 일을 처리하러 가요? 서연이 우진의 방에 들어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여보, 좀 어때요? 오늘은 조금 나아 보이네요. 우진은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밤 민호가 보여준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좀 나아졌어. 고마워. 서연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민호는 활기차게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지인들 중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강남 일대에서 노령의 쇠약한 진도견을 보신 분 있으세요?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진의 가족 변호사 김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연이 최근 몇 달간 수정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미묘한 변화들을 발견했다. 우진의 사망이나 무능 시 재산 대부분이 서연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조항들이었다. 변호사는 즉시 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 씨,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연 여사가 상당히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정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나요? 민호가 부정했다. 아닙니다. 사장님은 전혀 모르십니다. 북촌 한옥에서 우진은 창가에 앉아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현대적인 서울 도시의 모습이 보였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도 그런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민호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사장님, 서연 사모님에 관한 정보를 좀 찾았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서연의 가족 배경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한때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했지만 파산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다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쳐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그녀의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고 서연은 갑자기 가난한 집안의 딸이 되었다. 우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의 가족이 소규모 사업을 했었다고 말했었다. 그녀의 과거에 관한 많은 부분이 거짓이었다. 사장님과 만나기 불과 6개월 전에 사모님의 어머니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상당했을 겁니다. 민호가 덧붙였다. 우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서연을 순수하게 사랑했었다. 그녀의 우아함, 지식, 세련된 취향에 매료되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그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서연 사모님의 가족 빚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우진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연은 처음부터 그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수의 지역동물병원 수의사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정우진 씨, 저는 박민수 수의사입니다. 방금 당신의 비서 민호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이 찾는 진도견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은 민호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르게 빠져나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희망동물병원이라는 작은 수의사 클리닉이 있었다. 민호야, 서연이 돌아오면 어떻게 설명할까? 우진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비서에게 사장님이 건강검진을 위해 나가셨다고 전화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중년의 박 수의사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좁은 복도를 지나 안쪽의 치료실로 들어갔다. 작은 금속 테이블 위에는 낡은 담요 위에 누운 진도견이 있었다. 진도견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가쁜 숨만 내쉬고 있었다. 링거액이 그의 마른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우진은 천천히 테이블에 다가갔다.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진도견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고 검은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우진이 다가가자 미세하게 눈을 떴다. 상태가 어떤가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수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독성 물질이 체내에 퍼져 있습니다. 아마도 음식에 타서 먹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간과 신장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진도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진도견의 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희미한 생명의 신호였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나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약속할 순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독성 물질이 더해져서 박수의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우진은 진도견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진도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주름진 눈과 희끗한 털이 섞인 입 주변.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방금 제가 들어왔을 때 반응했어요.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박수의사가 말했다. 이 진도견이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우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진도견의 배 쪽을 살폈다. 그곳에 정말로 그 표식이 있을까? 백호가 가지고 있던 그 독특한 모양의 검은 반점이. 박 선생님, 혹시 그 아이의 배에 특이한 모양의 반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조심스럽게 진도견의 배 쪽 털을 살짝 젖혔다.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별 모양을 닮은 검은 반점이 있었다. 백호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진도견이 우진의 목소리에 반응해 눈을 떴다. 흐릿한 갈색 눈이 우진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인식의 빛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의 개였던 거예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백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백호야. 내가 널 찾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줄은. 갑자기 백호의 호흡이 빨라지더니 몸이 경직되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안 돼. 박수의사가 신속하게 움직이며 외쳤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산소, 빨리. 박수의사가 소리쳤다. 간호사가 급히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고 박수의사는 신속하게 백호의 코와 입을 덮었다. 모니터의 경고음은 계속되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우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백호의 머리에 얹어져 있었다. 제발, 제발 버텨줘, 백호야. 몇 분간의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박수의사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일단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병원의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서울 시내에 여러 고급 동물병원이 있지만 박수의사가 말을 잇자 우진이 가로막았다. 아니요, 서울은 안 됩니다. 서연이, 제 아내가 알아낼 위험이 있어요. 다른 곳은요? 박수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부산에 해동 동물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동물 응급시설을 갖추고 있죠. 특히 독성학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진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민호가 말했다. 사장님, 헬리콥터를 불러 빠르게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헬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줘, 민호야. 그리고 서연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해봐. 그녀의 금융기록, 통화 내역, 최근 만난 사람들, 모든 것이 필요해. 민호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우진은 다시 백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약물에 취해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의 백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에는 아직 생명의 빛이 남아 있었다. 백호야. 우진은 목이 베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15살 여름, 한강 공원에서 백호와 함께 놀던 기억. 백호가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강에 뛰어들었던 때. 중학교 시험에 실패했을 때 백호가 그의 물에 머리를 얹고 위로해주던 순간. 그리고 그 비극적인 이사날. 이삿짐센터의 트럭이 실수로 문을 열어두어 백호가 도망친 그 순간. 난 널 찾았어. 마침내. 우진이 속삭였다.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박수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백호라고 하셨죠? 나이로 보아 1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개의 수명을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워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상 특별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개들보다 훨씬 영리했어요. 그때 민호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헬리콥터가 20분 후에 근처 운동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가족 변호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오늘 오후 특별 위임장에 관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민호야, 김 변호사님께 내가 건강하고 의사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녹음 메시지를 보내. 그리고 모든 금융거래와 회사 관련 결정에 서연의 서명 권한을 즉시 중단시켜.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사장님, 그리고 제가 서연 사모님의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2달간 그녀는 같은 번호로 수십 번 통화했어요. 그 번호의 주인은 강도연이라는 사람인데 과거 약물 관련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박수의사가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동 준비가 됐습니다. 백호를 안정시킬 진정제를 투여했고 이동용 케이지도 준비했습니다. 우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부산으로 가자. 북촌 한옥의 나무 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저녁 노을이 마당의 돌바닥에 붉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다. 여보, 돌아왔어요.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불렀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진의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호 씨, 우진이는 어디 있어요? 민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장님은 건강검진을 위해 나가셨습니다. 곧 돌아오실 거예요. 서연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갑자기 검진은 왜요? 아침에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급히 잡은 일정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민호를 잠시 응시하더니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서둘러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부산 해동동물 메디컬 센터의 수술실 복도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우진은 가죽으로 된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이미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장님,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긴장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백호와의 추억들이 끊임없이 흘러갔다. 초등학교 5학년 봄날, 처음 만났던 순간, 길에서 발견한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우진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반려동물을 갖게 된 기쁨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백호의 눈빛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맑고 영리했다. 중학교 입학식 날 비가 내리는 교문 앞에서 우산을 몰고 그를 기다리던 백호. 어떻게 집에서 학교까지 온 건지, 어떻게 그 시간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우진은 백호가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 서울로 이사가는 혼란스러운 아침. 이삿짐 트럭이 떠나기 직전 열린 문틈으로 백호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진은 며칠 동안 옛 동네를 헤매며 백호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날 밤 우진이 흘린 눈물의 양은 평생 흘린 것보다 많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우진이 중얼거렸다. 15년이 지나도 날 알아보다니. 민호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사장님, 개와 주인의 인연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개는 수년이 지나도 주인의 냄새를 기억한다고 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김원숙 수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다. 우진이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수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일단 독소를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손상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백호의 나이를 생각하면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진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다.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돌볼게요. 회복실로 옮겼으니 잠시 후 면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김 수의사가 돌아간 후 우진은 창가로 걸어갔다. 부산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민호야, 서연은 어떻게 됐지? 우진이 문득 물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대요. 우진의 눈이 커졌다. 자백? 무슨 내용인데? 서연 사모님이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려 했대요. 그리고 민호가 망설였다. 말해, 민호야. 그녀의 공범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이라는 약사인데 독약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녀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그 모든 웃음, 대화, 함께한 시간들 모두 연기였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정우진님, 이제 백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회복실에 들어서자 작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백호가 보였다. 온몸에 관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백호가 미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꼬리를 움직였다. 날 알아보겠지, 백호야?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부산의 가을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고 백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우진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에 머물며 백호의 회복을 지켜보았다. 그는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두고 잠을 청했고 병원 카페테리아의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오늘은 좀 어때, 백호야? 우진이 침대 옆에 앉아 백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백호는 전보다 활기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술 후 처음으로 사료를 조금 먹었고 물도 마셨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우진에겐 큰 희망이었다. 민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사장님, SK그룹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왔습니다. 서연 사모님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회사가 중요하지 않아. 부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 나에게는 지금 백호가 더 중요해. 회사는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백호와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 민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우진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연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그의 마음은 백호의 존재로만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오후가 되자 백호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개를 조금 들어 올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저녁이 되자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이런 발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김수 의사가 검진을 마치고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독성 물질을 견뎌내다니 정말 특별한 개군요. 우진은 백호의 배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항상 특별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었죠. 밤이 깊어가는 시간, 우진은 병실 창가에 앉아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물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으로 세계 최고의 동물 전문의들을 찾아보고 있었다. 백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용도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다. 우진아.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백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우진은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백호가 그의 손을 핥았다. 그 작은 제스처에 우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를 기억하는구나.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돌볼게. 그날 밤 우진은 백호의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아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5살이 되어 백호와 함께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이 끝나도 백호가 사라지지 않았다. 현실에서도 그의 곁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호가 긴급 뉴스를 가져왔다. 서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진의 회사는 일시적인 혼란 후 다시 안정을 찾고 있었다. 인생의 폭풍이 지나간 후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백호는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우진은 그를 위한 특별 의료 장비와 간호사를 갖춘 전용 헬리콥터를 준비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스위스의 전문 동물 치료센터였다. 백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고의 치료가 필요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기 전 우진은 품에 안긴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다. 15년의 세월, 고통과 배신을 넘어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함께 가자, 백호야.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함께야. 헬리콥터가 부산의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며 우진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재산,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민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아들 준호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간단히 대답한 후 계속해서 프라이팬에 야채를 저었다. 매일 아침이 똑같았다. 준호는 아침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잠시 후 창문으로 달려가 유치원 버스가 오는지 내다보았다. 5살 아이는 항상 학교에 가는 것을 기대했고 민지는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빠르게 준비하는 데 익숙해졌다.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민지가 준호의 티셔츠를 입히려 할 때까지는 티셔츠를 내리자 약간 당겨졌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빨리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지 단추를 잠그려고 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준호의 배가 평소보다 약간 볼록해 보였다. 민지는 손을 대보려다가 망설였다. 아마도 아침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이는 여전히 순진하게 장난을 치고 있었고, 민지는 조용히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일상적인 일들에 휩쓸려 그 생각은 사라졌다. 그날은 평범하게 지나갔다. 밤이 되어 준호가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 민지는 아이의 배가 정말로 아침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더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자세히 살펴보며 질병의 징후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는 여전히 집안을 뛰어다니며 노래하고 평소처럼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민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망설였다. 아이들은 특정 시기에 갑자기 성장하기도 하니 걱정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틀 후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매일 그랬던 것처럼 뛰어다니지 않고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민지가 다가가자 아이의 배가 이전보다 더 부풀어 있는 것을 보았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준호 옆에 앉아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며 물었다. 준호야, 몸이 어떠니? 준호는 여전히 졸음에 취해 있었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를 닦으러 갈 때 아이는 잠시 멈춰서서 배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마치 평소보다 무거운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민지는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에서도 선생님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오후에 민지는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약간 혼란스러운 듯했다. 최근에 준호가 배가 아프다고 한 적이 있나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배가 많이 커 보이네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좀 더 지켜보려고 했지만 선생님도 이상함을 느꼈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 철수에게 일찍 귀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수가 집에 들어오자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준호에게로 데려갔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 트럭의 조각들을 맞추느라 바빴다. 민지는 아들의 배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그도 민지와 같은 생각이었다. 어쩌면 과식 때문일 수도 있고 성장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몇 초 후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들은 다음 날 바로 준호를 의사에게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진료실에 들어가면서 민지는 아마도 소화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의사가 아들을 검사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 공포가 그녀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자세히 검사한 후 엑스레이 촬영을 제안했다. 민지는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철수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 역시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민지는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두 부부를 바라보며 말하기 전에 몇 초간 고민하는 듯했다. 심각한 질병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복부 지역에 희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장내 가스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축적물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대형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다. 마음을 가볍게 해줄 대답도 아니었다. 그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진료실을 나왔다. 준호는 여전히 순진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걸었다. 아이는 부모가 전에 없던 공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틀 후 그들은 대형 병원에 있었다. 초음파, 혈액검사, CT스캔 등 일련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의사가 돌아설 때마다 민지는 숨을 멈추고 안심시켜줄 징후를 보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의사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만 보았다. 부장 의사가 방에 들어왔을 때 민지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차트를 들고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두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호의 배 안에서 이상한 조직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공간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민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반적인 종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수는 초음파 화면의 이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부 장기 사이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고 식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지는 손을 꽉 쥐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질문들이 밀려왔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의사는 스캔 이미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지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덩어리는 상당히 이상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낭종도 아니고 고형 종양도 아닙니다.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선천성 기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철수는 마치 가슴에 강한 펀치를 맞은 것처럼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게 잘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추가 검사를 통해 확실히 알아야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혈액 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번개처럼 민지를 강타했다. 아들의 몸이 무언가를 키우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무생물 종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의사는 더 자세한 CT 스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철수는 위험성에 대해 무언가를 물었지만 민지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작고 순진한 아들의 모습뿐이었다. 아이는 배 속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전에 없던 미스터리였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준호를 CT 스캔실로 데려갔다. 아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어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지는 밖에서 기다리며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례들, 희귀 질병들에 대한 수많은 글을 읽었지만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철수는 초조하게 문을 향해 왔다 갔다 했다. 모든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다. 1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면을 가리켰다. 이미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했다. 덩어리는 준호 입의 깊숙이 위치해 있었고 소장 일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두려운 부분이 아니었다. 그것의 모양은 그들이 전에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것의 구조는 완성되지 않은 몸체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작은 뼈 조각, 치아와 비슷한 내부 조직, 혈관의 희미한 흔적 같은 것들. 아직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테아 네테아, 피터스인 피토의 극히 드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주체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갇혀있던 태아가 있는 경우입니다. 민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테아 네테아, 다른 신체.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공포와 혼란에 압도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제 임신은 정상이었고 초음파에서도 아무 이상 징후가 없었어요. 준호는 제 유일한 아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의 몸 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의사는 계속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태아 네테아라면 임신 초기에 흡수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체의 몸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위험한가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상으로는 이 조직 덩어리가 혈액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살아있는 실체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민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살아있는 실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철수도 옆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둘 다 이 일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둠 속에서 공포가 그녀를 스며들었다. 만약 그것이 혈액 공급을 받고 있다면, 만약 그것이 5년 동안 아들의 몸 안에 존재해왔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준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로 그녀의 아들의 일부라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제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침에 준호를 깨웠을 때 민지는 아이가 배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으로 준호가 불평했다. 엄마, 배가 좀 무거워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 자라나고 있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무감각한 물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하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본 후 천천히 철수에게 돌아섰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병원에 전화했다.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졌을 때 민지와 철수는 병원 로비로 들어갔다.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숨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긴장된 분위기가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감돌았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발걸음으로 걸었다. 몇 시간 후면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은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긴 복도를 지나갔다.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오늘은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었다. 민지는 의자에 앉고 철수는 옆에 서서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것을 정신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단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지금 걱정이 다시 밀려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부장 의사가 전문가 그룹과 함께 나왔다. 그는 차트를 들고 한 페이지씩 넘기며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검사 결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오늘의 수술은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위험이 있나요, 선생님?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직 이것이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완전히 순진한 모습이었다. 의사는 계속했다. 이 조직 덩어리는 소장 일부와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인 혈액 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제거할 때 다른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걱정스럽게 하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더 빠르게요. 철수가 건조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 MRI 촬영부터 지금까지 그 크기가 거의 1cm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성장 속도를 가진 조직 덩어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며칠 만에 1cm.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준비실로 이동되었다.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주변의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했다. 의사들은 마취제를 주사하기 전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다. 철수는 수술실 문 뒤로 사라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매 초는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술실에서 부장 의사는 내시경 모니터에 집중하며 조명을 조절했다. 절개 부위를 조금 더 넓혔다. 메스가 피부 위로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조직층이 하나씩 분리되었다. 복부가 노출되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내부 장기 사이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종양과 달랐다. 작은 흰색 뼈 조각이 부드러운 조직층에 부착되어 나타났다. 그 옆에는 수술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의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치아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직층을 분리했다. 갈비뼈와 비슷한 구조가 드러났다.
작고 미완성이었다. 의사들은 서로를 흘낏 쳐다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의사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발달하지 않은 신체와 비슷한 모양이군요.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준호에게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각 조직 부분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작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한 조직 조각이 들어올려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움직였다. 매우 약하게, 하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눈이 커지고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것은 기계적 반사작용이 아니었다. 메스와의 접촉 후 수축도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임이었다. 부장 의사는 등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수술팀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조직 덩어리의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그것을 제거했다. 거의 10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준호는 마취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왔다. 민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 있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의 다른 방에서 전문가 그룹이 그녀의 아들의 몸에서 방금 제거된 것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표면에는 모두를 침묵시키는 표시가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얼굴과 비슷한 작은 모양. 그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수술 후 준호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마취제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어 아이의 얼굴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했다. 민지는 침대 옆에 앉아 단 1초라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무언가가 아들의 몸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5년 동안 그의 배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철수는 그 근처에 조용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지는 남편이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충격을 겪었다. 잠시 후 부장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부부 앞에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차트를 놓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직 덩어리 전체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더 심각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차트를 펼쳐 수술 과정에서 찍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들은 민지의 숨을 멈추게 했다. 그들은 이미 뼈 조각과 치아 조각들을 보았지만 이제 더 선명한 사진들로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무의식적 조직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흐릿하지만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얼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머리의 일부, 내부 장기 사이에 갇힌 것처럼 구부러진 작은 골격. 민지는 눈을 깜빡였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듯 굳어버렸다. 의사는 계속했다. 우리는 조직 샘플을 검사를 위해 보냈습니다. 매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의 세포 구조가 준호와 비슷합니다. 민지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이죠? 의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준호와 거의 일치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수술에 대한 소식은 어떤 방법으로든 밖으로 새어나갔다. 처음에는 병원 직원들 사이의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며칠 후 정보는 학부모 채팅 그룹에서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대화가 점점 많아졌다. 중앙병원의 소년에 대해 들었어요. 그의 배 안에 뭔가가 있었대요. 괴물이라고 하던데요. 괴물이 아니라 태아 내 태아래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발달했는지. 소문은 점점 더 통제를 벗어났다. 일부 사람들은 끔찍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기까지 했다. 그의 어머니가 방사능에 노출된 게 아닐까요? 기생충 같은 거 아닐까요? 소년의 배 안에 생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민지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 이러한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군가 당신의 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사례라고 말하고 있죠.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이 선생님이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준호의 상태가 어떤 질병일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민지는 굳어졌다. 그녀는 일부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을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준호를 한동안 집에 두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매일 그들의 전화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왔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 정보를 찾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연구원이라고 주장하며 준호에게 접근하려는 사람들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을 멀리 보내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민지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준호를 재우려고 할 때 아이가 눈을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꿈을 꿨어요.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슨 꿈이었니? 준호는 눈을 깜빡이고 속삭였다. 다른 아이를 봤어요. 민지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아이? 준호는 기억하려고 눈썹을 찌푸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랑 닮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자신이 방금 말한 것에 확신이 없는 것처럼 작아졌다. 저랑 많이 닮았어요. 계속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줘라고.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아이가 다른 말도 했니? 준호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으로 얼굴을 돌리고 빠르게 잠에 빠졌다. 하지만 민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사라졌다면 왜 준호는 그것을 꿈에서 보는 걸까? 준호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땀에 흠뻑 젖었지만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마치 길고 끝나지 않는 꿈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민지는 아들의 불규칙한 호흡을 느끼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니?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것이 아직 여기 있어요. 그 간단한 말이 민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감히 물어볼 수 없었지만 아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준호는 배에 손을 얹었다. 그것이 보여요. 민지는 그것이 수술 후 심리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해가 없는 악몽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준호의 작은 손이 배 위에 얹어진 것을 자세히 보았을 때 그 손은 정확히 그 조직 덩어리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준호를 병원으로 다시 데려갔다. 박 의사는 그들이 돌아온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예상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검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지는 초음파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종양이 없고 이상한 징후도 없었다. 하지만 의사가 더 자세한 이미지로 전환했을 때 그는 멈췄다. 무언가가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매우 작은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전처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의사는 보는 각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눈을 찌푸렸다.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지는 등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것이요. 이전과 다릅니다. 매우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일어섰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제거하지 않았나요? 박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술 후 조직이 재생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민지는 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그것이 돌아오고 있다는 건가요? 의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 발전한다면 아무도 그 문장을 완성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병원을 떠난 후 준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민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말을 적게 했고 자주 창밖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배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밤에는 준호가 잠에서 깨어 방 주위를 둘러본 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누웠다. 그리고 아이는 잠들면서 속삭이기 시작했다. 민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들을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밤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한 문장을 들었다. 그것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얼어붙었다. 다음 날 철수는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떤 방법? 철수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의학이 답을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시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즉시 그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제안을 받았다. 무당, 자칭 영적 전문가들, 그들이 한 번도 믿지 않았던 것들. 하지만 이제 과학이 설명할 수 없을 때, 의사들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만약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 사흘 후 그들은 철수가 소개받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50대 이상의 평범한 모습의 남자였다. 신비로운 예언도 이상한 의식도 없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만 했다. 소년이 무언가를 들은 적이 있나요? 민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녀가 망설이는 동안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것이 저에게 말해요. 방은 침묵에 잠겼다. 남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본 후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를 바라본 후 부드럽게 물었다. 그것이 화나 있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아이는 속삭였다. 그냥 슬퍼요.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감쌌다. 남자는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것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돌아섰다. 이것은 아이의 일부입니다. 민지의 손은 셔츠를 꽉 움켜쥐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질문은 소년이 그것이 사라지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민지는 아들에게 돌아섰다.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배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그 순간 민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준호 자신도 정말로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민지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철수는 옆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앞길에서 떼지 않았다. 뒤에서는 준호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전체 여정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남자의 말이 여전히 민지의 머릿속에 울렸다.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소년이 그것이 사라지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녀는 모호한 것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좋은 의사, 충분히 발전된 과학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의사들조차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 과학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녀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무언가?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철수는 시동을 껐지만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가슴 속에 무거운 감정을 떨쳐내려는 것처럼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민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준호를 보았다. 아이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호흡, 작은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 위에 얹어져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들을 만졌지만 그녀의 손이 닿자마자 준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방금 깨어나 졸음에 취한 눈. 엄마, 왜 그래요? 준호는 몇 번 눈을 깜빡이고 속삭였다. 그것이 말했어요. 그것을 떠나보내지 말라고. 민지의 심장이 조여왔다. 그날부터 준호는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여전히 행복했고 평소처럼 놀았지만 때때로 갑자기 멈추고 배에 손을 얹었다.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밤에는 민지가 바닥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거실로 나갔을 때 그녀는 아들이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침대로 데려갔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고 혼란도 아니었다. 이상한 공허함이었다. 박 의사가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알렸다. 민지와 철수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다.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차트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검사 샘플에서 확대된 상세 이미지들이 있었다. 박 의사는 안경을 벗고 양쪽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문지른 후 시작했다.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입니다. 철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떤 차이요? 의사는 책상 위에 사진을 가리켰다. 우리는 수술해서 제거한 조직을 검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달하지 않은 태아 조직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분석해보니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다. 어떤 인간 조직과도 일치하지 않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이 준호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준호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다릅니다. 이것은 전에 본 적 없는 일종의 돌연변이와 비슷합니다. 철수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 의사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침묵했다. 우리는 아직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배에 남아있는 조직이 계속 발전한다면 그는 문장을 끝마칠 필요가 없었다. 민지는 이해했다. 그날 밤 그녀는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가 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점점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만약 그 조직이 다시 자라고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매번 제거할 때마다 그것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많은 수술이 더 필요할까? 그들은 아들이 얼마나 많은 끝없는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아이 안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2주 후 준호는 경미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높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의사는 감염 징후나 이상한 점이 없다고 말했지만 민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덜 먹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 이상 문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장난감 자동차로 놀지 않았고 주말에 서점에 가자고 조르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이는 자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나중에는 더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말 슬퍼요. 여기 있고 싶어해요. 빛이 싫어요. 민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아들을 병원에 다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떠나기도 전에 준호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것은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는 배에 손을 얹었다. 작은 손바로 아래에서 민지는 그것을 보았다. 단단한 덩어리.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돌아왔다. 병원은 아직 어두울 때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민지는 준호를 안고 로비로 달려갔다. 철수가 뒤따랐다. 박 의사를 즉시 만나야 한다고 급하게 요청했다. 간호사는 그들을 알아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 문을 열었다. 준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열로 인해 눈은 흐려져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마치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의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는 준호의 배를 검사한 후 즉시 MRI 촬영을 요청했다. 민지는 검사실 밖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은 차가웠다. 철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의자를 꽉 잡고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박 의사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손에 차트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민지와 철수를 오랫동안 바라본 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자랐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전보다 빠르게요. 철수는 손을 꽉 쥐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박 의사는 두 손을 책상에 얹었다. 이전에는 그 크기에 도달하는데 5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2주 만에 이전 크기의 거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제거했어요. 전부 꺼냈다고요. 박 의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은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다시 수술해야 합니다. 그 말은 민지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의 침착함을 잃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민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이번에 수술해도 누가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만약 매번 제거할 때마다 계속 자라난다면 얼마나 많은 수술이 더 필요할까? 어떻게 아들이 끝없는 수술을 통해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 준호는 그날 오후에 깨어났다. 아이는 왜 병원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다. 엄마의 눈은 잠을 못 자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이는 그저 오랫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제가 자면 그것은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맞죠?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었다. 준호야, 그것은 누구니? 준호는 마치 멀리 있는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랑 많이 닮았어요. 그 말은 민지를 소름 돋게 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초과 신체 부분, 비정상적인 조직 덩어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의식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느낀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그녀의 아들의 일부이지만 결코 태어나지 못했다면, 저녁에 민지와 철수는 회의실에서 박 의사와 함께 앉았다. 가능한 한 빨리 내일부터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경고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할 것입니다. 민지는 자신의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약 수술하지 않는다면요? 박 의사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것은 계속 자랄 것이고 특정 크기에 도달하면 내부 장기를 압박하여
준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3개 내리쳤다. 그렇다면 수술도 소용없어요. 매번 잘라내도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자주 우리 아들을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까? 박 의사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목이 막혔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가 아닙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항상 의사의 말을 따르고 수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메스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르고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아마도 그것들은 내려놓아야 했다. 그날 밤 늦게 민지는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호흡은 규칙적이었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얹어져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있었던 곳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만약 그 조직 덩어리가 정말로 그녀의 아들의 일부라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의식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이 모든 시간 동안 준호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그녀가 아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그녀는 준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만약 내가 그것이 떠나길 원한다면, 그녀는 속삭였다. 넌 그것을 보내줘야 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 방을 나갈 때 아이는 살짝 눈을 떴다. 그는 배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그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눈을 떴을 때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방으로 서둘러 갔다. 준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더 이상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그 작은 목소리는 민지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확실하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들어 조직 덩어리가 자라고 있던 배 부분을 만졌다. 그것은 이제 갔어요. 병원은 같은 날 검사를 진행했다. 박 의사는 MRI 화면을 보고 놀라움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다시 확인하고 스캔 각도를 조정한 후 민지와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뜻이죠? 의사는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렸다. 설명할 수 없지만 조직 덩어리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혈액 공급도 없고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이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두 번째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아들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정말로 사라졌다. 준호는 모든 사람의 놀라움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했다. 열은 완전히 사라졌고 정신은 명료했다. 더 이상 이상한 꿈도 밤의 속삭임도 없었다. 선생님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망설이면서 준호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지 물었다. 민지는 동의했지만 며칠 더 지켜본 후에 하겠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안도했지만 민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것은 정말로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단지 떠난 것인가? 며칠 후 준호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는 웃고 이야기하고 달리고 뛰었다. 다른 일반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면서 아이는 갑자기 어머니를 불렀다. 민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왜 그러니, 준호야?
준호는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배에 손을 얹었다. 엄마, 저는 그것이 그리워요. 민지는 자신의 심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리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엄마, 그저 있을 곳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입술을 오므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속삭였다. 그것은 그저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었다. 단지 하나의 간단한 진실만 남았다. 어떤 것들은, 어떤 존재들은 비록 자신만의 삶을 살 기회가 없었지만 여전히 기억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때로는 단지 인정, 작은 사랑만으로도 길 잃은 영혼이 떠날 길을 찾을 수 있다. 밤하늘은 조용했다. 바람이 현관 밖 나뭇잎을 통해 부드럽게 불었다. 어딘가 공간 속에서 무언가가 방금 떠났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각자의 가슴 깊은 곳에 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때로는 제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절한 때에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을 주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을 지원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